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화성시 새마을에 또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서부 녹색 어머니네, 호박넝쿨봉사단, 한올정학회 등 각 단체와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공론장을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박정섭 단장님과 우리 시민사회 자원봉사 전공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이경 교수님과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는 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의 양적 성장도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엔에서도 자원봉사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다 판단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의 질적 성장과 시민의식의 성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 자원봉사는 더욱 활발하게 성장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모아서 실천 선언문을 만드는 첫 번째 시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고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계획하고 지방에서 수행하는 형태의 자원봉사였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지역 주도적 자원봉사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민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 서로 주고받는 활발한 공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공론장, 실천 선언문의 결실이 맺는 아름다운 공론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경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아란 시민공론광장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이라는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이경훈 교수님 그 강연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너무 큰가요? 잘 들리시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윤유석 이사장님과 화성시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울러 준비해 주신 수원대학교 시민사회 전공자 여러분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우리가 마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마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좀 잘 살고 또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기를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렇게 산다는 게 좀 힘들었던 세월도 있었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살기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우리들이 어떤 책임의식과 또 우리가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민주시민의 책임과 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체 의식과 참여입니다. 지역의 공동체는 우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 유도회와 또 상호 호혜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진 유대감과 호혜의식 또는 정체성은 우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 협력과 집합적 행동을 쉽게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상호 호혜와 규범 그리고 연대의식 이렇게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의 형성하는 과정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마을 공동체 조직입니다. 마을 공동체 조직에 다 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에 있는 조직들은 구성원과 구별이 됩니다. 그냥 구성원은 공동체 조직과 관여하는 별개로 특정 지역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화성에 살면 화성시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시민과 일반 주민을 말하죠. 반면에 지역 공동체 조직은 구성원들이 조직화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력의 산물 또 구조적으로 지역 공동체 조직은 구성원 한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 속에서 출발해서 다양한 결사 형태로 조직을 이루고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의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하면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도된 공공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때로는 지방정부에 대한 서비스 요구자가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제3섹터를 형성하고 또 지방정부 조직을 대신해서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 공동체 조직을 통한 참여와 의사소통의 경험은 우리 주민의 정치적 무력함을 해소시켜지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조직은 사회적 자본에서 매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공동체 조직으로서의 사명은 뭔가? 특히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사명을 잠시 열거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또 다양하게 자생적 또는 공식제도 형태의 지역 공동체 조직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읍면동은 물론이고 동단위에서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바르게 살기 이런 관청과의 동반자적인 봉사단체들이 있는가 반면에 도시지역의 경우는 행정조직과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리되어 있으나 자발적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한 조직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아파트 분유회 또 번영회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어촌 도시와 이렇게 혼재된 경우에는 보면 자연 불확 성격의 최하의 행정구역이죠. 2단위의 이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총회도 있고 분유회 또 노인회 이런 준공공조직 성격의 공동체 조직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기구로서
읍면동 단위의 협의회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경제 영역의 결사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조직들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다양한 결사체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존재의 이유는 어디서 찾느냐? 바로 사명에서 찾을 수 있죠. 사명감이 없는 조직은 이렇게 쉽게 크게 발전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에도 왜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가? 우리 조직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별 결사체 구성원 스스로가 만들어낼 몫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이론만큼 실질적인 것은 없다라고 한 어느 학자의 말처럼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활동을 통해서 그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동네의 규모, 또 사회적 자본, 그리고 지역 공동체 조직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동네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 어떤 동네 단위에서 사회적 자본들이 가장 활발하게 형성이 될 건가를 좀 판단해 보기로 하죠. 동네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썸머빌이라는 학자는 동네를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500명 미만의 동네. 500명 미만이면 굉장히 적은 동네죠. 500명 미만의 주민들로 구성된 동네는 어린아이가 놀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블록 단위의 규모죠. 이걸 동네 1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동네. 이 5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주민은 계급 인종등과 관련된 정체성이 형성되는 규모입니다. 즉 서열이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 이 규모에서는 동네 주거 조직과 또 조그만 스포츠 동호회 같은 조직화 동인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이 참여해서 실기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조직 구성이 가능하고 해당 조직이 외부에 대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도 뽑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주민들을 포함하는 정부로 얘기하면 최하위 정부 계층의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동네입니다. 이게 동네 3의 규모인데 이 규모의 지방 정부는 교육, 치안, 복지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주민과 정부 사이에 제도화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모든 주민의 직접 참여가 어려워지면 선출직 공직자가 배출되는 규모이기도 하죠. 이 동네 3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를 형성하는 마을당에 가장 통용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지역 공동체 조직들이 이 규모에서 활동하지만 전체 동네를 대표하는 주민 조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차원이 강조되고 직장, 대학교, 또 프로스포츠 등의 요소도 가미되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동네 규모, 2만에서 10만까지의 그 동네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나라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읍의 평균 규모가 아까 얘기했던 학자의 분류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이렇게 마을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들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신뢰거든요. 이 신뢰 유형에 관한 것들을 보면 지방의 민주주의란 제도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자본에서 중요한 요소가 신뢰인데 신뢰는 결속적, 가교적, 연계적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결속적 사회적 자본은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속한 동창회 또는 문중 또는 마을개 이런 데가 결속적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죠.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가장 초기 형태인 사회적 신뢰의 기본 형태가 이런 결속적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뭉칩니다. 호남 향후애끼리 뭉치고 해병 전후애끼리 뭉치고 고려대학교 졸업생들끼리 뭉치고 이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이 결속적 신뢰 사회적 자본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결속적 사회적 자본이 폐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구성원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내부 결속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는 높지만 외부와의 관계들이 많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가교적 사회적 자본은 내부 결속보다 외부와 다양한 자원에서 접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연계적 자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계적 사회적 자본은 특정 지역 공동체와 공공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및 신뢰관계를 강조합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다양한 결세체들 사이에 중간 지역 조직의 어떤 형태를 띠면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좀 재미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지구에 딱 100명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수억 명이 사는 게 아니라 100명만 살고 있으면 이 마을 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상상으로 그 100명을 쪼개보세요. 남자를 51명 만들고 여자를 49명을 만들까? 아니면 여자를 51명을 만들고 남자를 49명. 그 중에서 아이들은 7명. 많이 배운 사람은 몇 명. 이렇게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신뢰가 없으면 이 100명을 나누지를 못해요. 대체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본인은 밑으로 떨어지고 이 관계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다양한 신뢰 게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도화지 놓고 100명이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100명을 어떻게 정부를 구성할 건가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게 재미난 결과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근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 조직을 통해서 밀도가 높은 상호작용이 우리들 사이에서 생성이 되면 강한 신뢰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신뢰라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죠? 신뢰? 신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강한 믿음도 신뢰고요. 또 저 사람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또 믿음도 신뢰고. 그렇죠. 내가 한번 도와주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신뢰죠. 그래서 이게 신뢰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영국의 그 유명한 BBC 방송에서 신뢰도를 측정한 수치가 2020년도에 나온 게 있는데 그 실험의 도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각 나라의 처지에 맞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에 되는 돈들을 뭐 달러, 마르크, 뭐 엔화, 유로화 이렇게 해서 대도시에다가 100개씩 뿌렸어요. 근데 그 지갑 안에는 명함이 이렇게 명함과 우리나라 돈 5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을 각 대도시에다 100개씩 뿌렸는데 그 회수율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돈을 지갑을 주워서 과연 돌려주는가, 몇 프로나 돌려줄까 하는 실험이었는데 신뢰도가 높은 국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발달된 나라, 경제 성장이 높은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60%에서 70%의 회수율이 나왔답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 자본지수에서 따르면 한국의 신뢰도는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통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영역도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폐쇄적 관계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저희가 70년대 산업화를 지내고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겪어서
90년대를 통해서 경제도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하잖아요. 산업화 과정에서는 이 신뢰보다는 잘 살아보자는 그런 전체적인 주제 아래서 온 국민들을 희생을 강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를 겪으면서 얼마 전에 60 민주항쟁을 지냈지만은 민주에 대한 요구들이 각자의 개인의 요구와 집단의 요구들이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통해서 분출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안정이 됐는데 이 안정된 사회도 두 가지의 양면성으로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한 신뢰와 더불어서 강한 불신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핏 듣기에 강한 신뢰를 좀 누그러뜨려서 강한 불신과 섞어서 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신뢰관계로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의 공동체들을 계속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일상의 공유 활동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만 이 자원봉사 활동은 아까 여기 이사장님이 인사말 속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증가되는 자원봉사의 양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자원봉사가 정말로 그 내면 속을 깊이 갖고 있는 이타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공익적 차원들이 넓어지면 질적 차원이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믿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관계로 가기 위해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지만 저희가 이 포럼을 4차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신뢰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은 상호 후에 규범이 무엇인가, 또 다음은 이 규범을 통해서 어떤 연대가 가능한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호 후회를 가진다라는 건 다양한 공동체 조직 사이의 교류와 연계 촉진을 이해관계와 정체성 차이로 분열된 공동체를 묶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요구가 다양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분명하게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한데 우리 아파트 뒤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짓는다 그러면 격렬하게 반대하거든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집 뒤에 오는 거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사체라는 것도 무조건 공익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위한 결사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와 관계와 요구와 처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결사체들의 방향들을 그래도 평균치 정도로 우리 공동체로 올리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 필요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규범이에요, 규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규범. 문화 속에서 녹아들고 문화 속에서 생성됐던 것들. 이런 규범을 통해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를 확증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들이 많습니까?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지구, 환경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이런 것들 결사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이 높아져야 앞당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영국은 그 노동당이나 보수당이나 상당히 그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서 신노동당 정부로부터 보수당 정부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그 정부 정책이 뭐냐면 공동체 연합이라는 복지 정책이에요. 이 사회 소셜 메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동체 연합이 독립된 조직이지만 상당히 다양한 결사체, 영국에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조직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지역 공동체 주축 조직의 역할이 첫 번째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에요. 서비스를 시민단체들이 직접 제공한다는 거죠. 둘째는 공동체 재정 관리자로서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 다른 공동체 조직의 자원을 통해 자본과 기회가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 대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공동체 기반 조성자로서 동네의 다른 조직들과의 역량 형성, 의사결정, 또 참여 기술의 향상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 역량 강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의 사례지만
저희 지역에 우리 마을에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지역 공동체의 조직원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되새겨 봐야 할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몇 가지 정도의 요소들을 통합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주민 공동체들은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강한 신뢰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넘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풍족해진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참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이걸 신뢰라고 지칭한다고 얘기를 하면, 신뢰는 거래 비용을 뚝 떨어뜨립니다. 쓸데없는 비효율적 경제적 가치를 굉장히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보면 맨하탄 거리에 보면 유명한 보석상 거리가 있습니다. 뉴욕 41번가에 가면 보석 거리가 있는데, 그 보석 세계의 모든 고가의 보석들은 거기에서 다 거래를 하죠. 거기 가게 주인들이 거의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의 경제는 뭐 유대인들이 많이 잡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거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마샬이라는 거래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축하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번 신뢰가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은행을 통해서 지급 보증서를 띄워오거나 뭐 차용 증서를 끊거나 내가 언제까지 갖겠다고 각서를 쓰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믿는 사람한테는 마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00억, 200억 정도의 보석도 외상으로 줍니다. 뭘 믿고 이렇게 할까요? 근데 굉장히 이게 무서운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 보석상에서 이 뉴욕 41번가에서 보석 거래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적어도 3대, 4대 이렇게 내려온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잘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떤 약속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뢰가 떨어지면 이 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잘이 통용되면 어떤 은행에서도,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는 내가 어떤 증서나 담보 없이 최소 100억에서 1000억 달러까지도 융자가 가능하답니다. 굉장하죠. 이게 신뢰가 갖고 있는 경제적 비용을 확인하는 하나의 어떤 증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진짜 500만 원만 돈을 빌려도 은행에 가면 막 서류 이만큼 내야 되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는 DNA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95%가. 나머지 5%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정신적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5%의 구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법과 질서와 치안이 필요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에 대한 유전자들이 적어도 지갑을 실험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떨어져도 돌려준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도쿄에서도 실험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뉴욕에서도 하고 파리에서도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지갑을 주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려줬을까요? 일본이 이 공공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회고 신뢰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돌려주지 않아요. 파출소에 갖다 줘요. 파출소에 갖다 줍니다. 이게 비슷한 실험을 한 게 또 있어요. 그냥 무작정 돈을 빌리는 거예요. 제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5만 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도 일본 사람들은 파출소에 가서 빌려달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의외로 신뢰도가 높은 나라도 또 다르게 나타나요, 형태가. 이건 뭔가요? 문화와 규범이 다르다는 거죠. 반면에 일본에 이번에 원전 사고 났을 때 한 4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잖아요. 그때 일본이 보여준
이타적 행동은 세계 귀감이 되고 있어요. 엄청난 자원봉사 활동을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규정 지을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동네 1, 2, 3, 4 다 다르죠. 근데 우리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한 500명 되나? 3,000명 되나? 3,000명 미만의 동네들은 이거 실험해 볼 수 있어요. 강한 신뢰감들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감을 통해서 이렇게 수기적 민주주의 형태인 수기 구조를 만들어서 공론장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요새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하는 거를 협치 또는 거버넌스 구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형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자. 여기 향남, 제가 알기로는 향남의 가로등 구조와 그 마을 안심 프로그램 때문에 공론 구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해관계자들끼리 얘기하면 경론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걸 공론을 통해서 우리가 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심한 사회가 되고 밝은 사회가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발제문은 제가 따로 낸 거는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좀 너무 그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이거 책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패널들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마을 공동체 또는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배정하기 위해서 패널 분들 토론 시간을 조금씩 줄여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라 시간을 가져도 괜찮으셨던 것 같고요. 두 분도 준비하신 말씀 있는 대로 한 10분에서 조금 초과하는 데까지 가능하니까요.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 자본 너무 어려운 말이죠.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현장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환경 운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화성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또 저희 단체에서 공익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현장에서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가 작년부터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왜 모집도 잘 안 되고 공익활동을 같이 진행하고 봉사활동을 계속 진행해왔던 옛날과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기면서 사람들 모이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저는 향남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화성에서도 오랫동안 살아서 나눔과 이런 배품 이런 것들에 대한 봉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면으로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면 활동들이 중단이 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봉사의 마음, 그리고 함께 이런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표출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려워졌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대에서는 봉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10명 이상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과 고민들이 되게 많으면서 작년을 지내왔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새롭게 이러한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자본들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좀 다른 방식의 자원봉사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민 중심, 마을 중심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마을 중심으로 이 마을을 바꾸고 또 그다음에 도시를 바꾸고 조금 더 나가서 정책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이 이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시민들이 결합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작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러한 공익단체들을 저희가 중간 조직 또는 이해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원봉사자를 진행하고 모집하고 조직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아마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시민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쉽게 펼쳐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계시고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공적인 효과를 내고 그 효과를 뛰어넘는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은 쓰레기를 줍는 거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여기 새마을 봉사회도 있으시지만 어머니회도 있으시고 마을 앞에 마을이 아니라 그 신호등 앞에서 아이들을 건너게 하는 안전 어머니회들이 하시면서 그 봉사를 하시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이제 봉사에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좀 더 도와질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하고 싶어 하세요. 저희도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정화활동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죠. 쓰레기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하천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바닷가에 가서 이런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쓰레기를 줍는 거에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게 생기고 이런 거를 그러면 줄이려면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들에 대한 것까지 발전을 해요. 근데 그거를 발전시키는데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중간 이해 당사자의 중간 조직들이 되게 큰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옛날에 행정이 동원의 정치인들이 좀 사람들 많이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러한 자원봉사는 이제 끝났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이 아까 말했듯이 마을을 중심으로 작은 소모임들이 이 마을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럼 이 마을을 어떻게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사람들하고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자원봉사와 함께 결합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가려면은 나 혼자만이 안 돼요. 우리 단체만 아니면은 우리 마을 조그만 소모임만 이렇게 해서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신뢰를 쌓는 네트워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여기 지금 뭐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시민들과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들, 그러한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서 마을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뭐 지속 가능한 많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나아가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너무 더워지는데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느끼는 것들을 좀 모아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까라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둘러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하는 그러한 목표나 기대가 다 달라요. 조금씩. 하지만 모두 다 함께 공통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협력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 단체, 우리 화성에 있는 다양한 이러한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간에 좀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구성해서 좀 더 우리 화성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러한 것들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신뢰 구축이라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가 한꺼번에 구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벌써 7분이네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각 조직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연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해보자. 우리 인식 수준이 다 다른데 가장 크게 하는 부분들로 하는 거에 아까 말했듯이 의사소통, 서로 의사소통하고 함께 교육하고
이 내용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참여를 통해서 어떠한 인식들을 좀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들까지의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단체에서 힘들다라면은 우리 전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러한 의사소통과 교육과 참여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되는 거지 서로 나를 믿으세요라고 한다라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들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참여에 얼마만큼 참여해야 되고 얼마만큼 이 수준에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어떠한 강도로 참여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저희 안에서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정보의 투명성,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리더십. 각각의 아마 단체에서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단지 한 사람, 우리 단체의 대표 한 사람만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십 교육이나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이것들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교육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에서. 이게 이제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다음에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과연 우리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제도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그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라는 가장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것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을을 중심으로 정말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발굴된 의제들이 정책으로서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제도에 대한 지원,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장되었을 때 우리가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우리 자원봉사의 중간 단위를 믿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진짜로 그러한 효율적인 부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장 그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크게는 저는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게 첫 번째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다른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다. 이게 첫 번째 단계는 의사소통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지금 교수님이 교육이라는 부분들로 왜 이렇게 자원봉사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되는가라는 교육들을 진행하는데 교육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아까 이제 토론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신뢰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건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까 지원 아까 제가 말했던 네 가지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주민 공익사원을 지원하고 주민 협정과 같은 주민 참여 이러한 것들을 좀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되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이사장님도 계셔서 이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의 조직들을 좀 지원하고 관리해주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그러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역할들을 우리 작은 마을에 퍼져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모임들까지도 함께 연결해서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회공익 활동도 함께 같이 공유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같이 네트워크에서 함께 같이 힘 모아서 또 정책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코로나 시대에 특히 점점 더 우리 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아니면은 지역에 대한 마을에 대한 이러한 욕구들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욕구들을 좀 모아서 우리 단체들이 좀 더 다른 방향,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며 오늘 패널을 마칩니다. 네, 딱 3분 지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올 거니까요. 그 시간을 가장 많이 배정했습니다. 다음 김아란 총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아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원봉사 활동가로 지역에서 캠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숙인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오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제목도 그렇고 너무 길고 용어 자체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서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약간 설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사실은 일상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용어라서 하는데 사실은 뭐 학계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교육을 받다 보면 사회적 자본이란 말을 많이 좀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나오게 된 배경은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는 경제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자본주의로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에서는 이제 중요한 덕목이 신뢰 그리고 또는 규범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 저희도 그래서 신뢰를 첫 꼭지로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신뢰 사회를 성장하는 가장 큰 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 사회는 협력적인 연대로 성립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적 자본 요소에서 신뢰나 규범 네트워크에서 보면 저신뢰 사회의 그러니까 낮다는 뜻의 저신뢰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해소를 위한 소통의 통로를 보다 넓고 깊게 확보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굉장히 그 수치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사회 각 분야에서 보면 뭐 정부나 기업이나 사회나 개인들이 있을 때 그런 신뢰의 수준이 뭐 정부는 19위 정도 하고 개인은 11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15위 정도인데 사회는 20위예요.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에서 보면은 사회적 신뢰도는 26위로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 낮다는 의미는 부정부패나 어떤 노사관계나 어떤 투명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신뢰라는 그 뜻의 아주 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근대 사회에서 신뢰관계가 계약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던 그런 도시에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과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신뢰라는 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뢰라고 얘기하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미래 행위에 대해서 나의 기대에 맞게 그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의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아까 교수님이 발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신뢰라는 거는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내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보면은 한국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조직 신뢰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발적인 참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뭐 한울장학회나 또 호박넝쿨 새마을회 또 녹색 어머니의 이런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많이 계신 분들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의 단체이면서도 다 조직에 속해 있는 건데 조직에서의 신뢰는 조직 성원들의 어떤 헌신이나 몰입 또는
창의성이나 직무 만족을 높임으로써 조직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신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고용자와 회사로 생각하면 고용자와 피고용인 간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또 직무에 대한 조직 성원들의 몰입과 헌신을 높임으로써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그 어떤 회사나 이런 이해단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의 공익단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의 신뢰는 경제적인 비용으로서는 정확히 환산할 수 없지만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회적 자본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간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신뢰 회복에서 이 신뢰라는 것에서 도대체 신뢰가 이 자원봉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에서 신뢰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원봉사에서 신뢰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지금 이제 갈수록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어떤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뢰의 끈을 회복하려고 하면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이들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경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생각이 되면 사회적인 신뢰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생활 속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자원봉사 기회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켜주는 데서 어떤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어떤 민주적 시민성을 개발하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신뢰 수준을 높여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결과에서 보면 유럽에서 조사한 사회 인식 사례에서 보면은 자원봉사 참여자와 참여 안 한 사람의 사회 인식 사례를 비교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딱 한 가지 항목만 보면 자원봉사자의 50% 가까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유럽에서도 보면 사회적 자본으로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신뢰 관계에서 이 참여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뢰에 대해서 의미가 얼마나 바뀌는가를 보면, 좀 구체적인 데서 보면 이웃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조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신뢰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이웃이란 말은 늘상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위에서 늘 보는 사람을 신뢰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4명이 신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가까운 사람이 10명 중에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은 4명만 제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수치가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이기 때문에, 맨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면 그 신뢰도는 확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뢰도가 매우, 아까 기조발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신뢰도가 매우 낮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어떻게 인식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공동체 활동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신뢰도 정도가, 내가 매우 신뢰한다는 정도가 2%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면 60%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도구가 이제 월드뱅크에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거기 이제 2가지 항목을 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두 가지 항목을 보는데 그 두 가지 항목으로 봤을 때 자기가 자발적인 어떤 참여, 어떤 단체에 참여하거나 공익적인 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었다라고 보면은 활동에 참여한 지역 모임에 특히 자기가 속한 지역 모임에 참여한 이후에는 55%가 거의 60% 정도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익적인 활동이나 자기 지역 사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 참여를 통해서 또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를 그 결과로서도 확실히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나 참여 의식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사회적 신뢰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적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한 예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에서 이제 그 예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범인이 둘이 있는데 둘이 체포가 됐어요. 근데 누가 범인인지 몰라요. 근데 둘 다 범인이 아닐 수도 있고 범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범죄를 부인하고 둘 다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 둘 다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잡혀가들었는데 따로 취조를 받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해요. 신뢰를 하지 못하면 자기가 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부는 거죠.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언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기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건 낮은 신뢰에서 비롯되는데 그 이후에 그 결과로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배신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대답을 했지만 결국은 둘 다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이런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결과를 보면서 이제 신뢰가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자신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신뢰하지 못하면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아주 뭐 단적인 예로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제 너무 이제 주제가 다 어려운 주제라서 저는 좀 쉽게 풀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제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지역에서 30년 동안 이제 봉사를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계셔요. 대부분 다 이제 많이 그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식당 일을 하시면서 온갖 꾸준 일을 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60대 여성분이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자원봉사를 꾸준히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복날이 돼서 이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백숙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백숙집에 가서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꾸준히 일하고 식당 일 하면서 쉬는 날 자원봉사 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나가시는지 체력도 딸리고 그럴 텐데 그걸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식당 일을 하다가 이렇게 힘들거나 빠질 일이 몸이 아파서 빠질 때는 얘기를 할 수 있대요. 빠지면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일당을 데려와서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는 돈을 주고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빠지면 그 자리에 어떤 뭐 돈을 주고 이렇게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꼭 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그 공동체가 자원봉사 공동체가 신뢰를 안겨줄 수 있는 그 구성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진 집단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했고요.
한 명 한 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자원봉사 공동체가 또 어떤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이제 단체로 쓸 수 있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까지 주제 발제를 했는데 좀 저희가 공론장이라고 만든 의미는 여러분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지금 참석해 주신 제가 명단을 쭉 보면은 화성 환경운동연합과 화성시 새마을회, 화성시 녹색어머니회 또 그리고 가족봉사단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제에 집착을 하면은 용어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뭘 질문하고 대답할까 난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지금이 첫 회를 시작해서 10월까지 4, 5차에 거쳐서 의제 우리가 어떤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꺼내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서 단 한 가지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아마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질문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성함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포럼은 전부 기록화되고 녹화돼서 실천 방안이 정해지면은 그런 것들로 저희가 백서 발표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이라 많은 걸 얘기 못 하시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2, 3, 4차에 거쳐서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고자 그리고 그걸 찾고자 하는 거니까 별로 불편함 없이 가지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듣는 게 지루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SNS 기자단 정미경입니다. 여기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여러 군데 단체 연결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냥 저는 제가 봉사를 다니는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뭐 자원봉사를 통한 생활 속 민주시민 의제 발굴 실천을 위한 공론화 포럼 제목이 엄청 깁니다.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장들이나 단체 분들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봉사를 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뭐 내가 봉사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일념하에 어떤 봉사를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뭐에 의해서 이걸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좀 공론화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저기 인정보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자원봉사를 받았을 때 그 자원봉사 시간을 갖고 뭐 할 게 있어?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이제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봉사자분한테 이런 인정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런 말씀들을 드려요. 그건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혜택이랄까?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저희는 이런 봉사를 얼만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인증 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게 금전적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지금 화성시 자원봉사 다른 데에서는 없지만 화성시 자원봉사센터는 1000시간 이상이면 뭐 보험을 들어주신다던가 내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봉사 시간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란 일을 할 때 이 정도의 시간이면 이런 걸 인정해 준다. 화성시는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300시간 이상이어야 어떤
뭐 봉사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지원금을 낼 때 이런 거에 대한 거 인정이 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화성시만 다른 데도 이게 같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진다면 봉사라는 입장에서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금전적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오늘 한 거에 대한 공론화 포럼과는 조금 별개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봉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정보상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마침 그 이경원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말은 아니고요. 그 인정보상이라는 부분이 그 사회적 자본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자원봉사 기본법이 생겼죠. 그리고 거의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화 전에는 우리가 자선행위 또 시혜행위 이런 행위 규정적 역할로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왔는데 사실은 상호회적인 관계보다는 자선의 역할이 더 컸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저희가 이제 한국전쟁 이전 또 45년도에 어떤 그런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복지와 자원봉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선의 행위였으나 지금의 이제 자원봉사는 상당히 그 방향과 목적도 달라지고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자원봉사 인정보상에 대한 제도들을 바꾸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식적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자원봉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공식적 집계에서 자원봉사 활동률이 23%를 안 넘고 있거든요. 97년 이후에. 선진국과 비교해서 자원봉사 활동률도 떨어져요, 저희가. 근데 유엔에서 자원봉사 활동률을 조사한 집계에 의하면 자원봉사 활동률이 70%가 넘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공식적인 제도 안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봉사자들보다 비공식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일례로 저희가 여기 연배에 좀 계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버스 안에서 가방 든 학생들 보면 무릎에 놓으라고 이렇게 받아줬잖아요. 그죠? 이것도 선한 행동이거든요. 누가 시정 보러 갈 때 우리 옆집 순이 엄마가 시정 보러 가면 순이 엄마 갈 때 올 때 우리 거 두부 한 번 사다 줘. 사다 주세요. 선한 행동이에요. 근데 공식적 집계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인지 선한 행동인지 공익활동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선한 행동들, 내 이웃을 위한 행동들을 모이고 교육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래머하고 제도화하고 결사체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자본을 넓혀갖고 깊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보상의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벗어나면 어떤 문제냐면 유인책이에요. 좋은 행동을 좀 하기 위해서 넓혀보자.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자원봉사 정책이 중앙사무정책이 아니라 지방사무정책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만큼 자원봉사 정책에 있어서 시장님이 적극적 지원을 하는데도 드물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50시간 정도 지속적 자원봉사를 하면 1년에 우수자원봉사라고 명명하고 인센티브를 통용을 합니다. 대다수 이제 규범적 인센티브죠. 감사 편지, 표창장, 동네 지역 가맹점의 약간의 할인, 더 나가서 뭐 공영주차장 할인, 이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면 중앙사무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법을 개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올라가 있어요. 지금 기본법 개정하려고. 이런 것들이 좀 제도화되면 좀 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폭넓은 국가가 이렇게 예우해주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분 다른 의견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노크 가족봉사단 단장 전순혜입니다. 네, 오늘 자원봉사를 통한 생활 속 민주시민 의제 발굴과 실천을 위한 공론화 포럼에 이렇게 또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정면에서 보다 보니까 저 제목이 계속 눈에 띄는데요. 자원봉사를 통한 생활 속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서 좀 느낀 게 사실은 민주시민을 통한 자원봉사 의 의제 발굴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좀 범위가 이제 있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그만큼 민주 시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원봉사자의 어떤 확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범위가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자로서 또 중간 관리자로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좀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거의 다 순수하게 정말 봉사활동 하시는 중간 관리자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역시 민관 거버먼스라는 데 있다라고 하면 정말 민이 앞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주최하신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또 주관하신 우리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자원봉사단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게 사실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다 보니 또 앞으로의 또 큰 투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함께 하신 분들 좀 더 좀 이렇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민이 앞서가다 보면 또 이제 관이 분명히 아마 또 같이 함께 하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또 아까도 뭐 발제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행정 지원이라든가 뭐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이 부분을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이크를 내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미랑 맞고 마침 그 말씀을 또 여기 윤현석 이사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잠깐 마이크 좀 넘겼다가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꿀까요? 그럼 먼저 해주시죠. 네, 나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오인아라고 합니다. 우선 저도 갑작스럽게 오늘 이런 행사가 있는 걸 전달받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단순한 자원봉사자, 뭐 그냥 시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분들을 활동을 통해서 더 높은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정책 제안자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봉사자가 아닌 활동가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지금 논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 한편에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민주시민 교육이든 아니면 저희가 활동가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교육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론장이 내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지금 중간 지원 조직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활동가, 정책 제안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더 교육을 진행하실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민주시민 의제 발굴이라는 것 자체를 자원봉사와 연계시켜서 단순한 시민이 아닌 활동가까지 봐주시는 여기 지금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포럼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듣고 먼저 순서를 먼저 말씀하신 뒤에
그 패널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것.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 새마을의 사무국장 함행민입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희 이제 여러 단체들 여기 회장님들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회도 다 오셨는데요. 저희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단체 그 회원들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정 보상 같은 거는 전혀 저도 이제 제 예를 들자면 저희 새마을 부녀 회원이나 이런 지도자분들은 연세가 좀 많기 때문에 보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뭐 이런 봉사를 나가도 시간을 올려줄 테니 어떤 인적 사항을 주세요라고 하면 전혀 내가 그런 걸 바라고 나가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보상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정말 그런 보상이 아닌 개인적으로 좀 뿌듯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이런 저희 이런 공론화 포럼이 계속 좀 유지가 됐으면 한다는 말을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마이크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환경운동 거기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제도나 정치적으로 충분히 저희 이런 자원봉사 단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허브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힘이 좀 많이 납니다. 예, 다른 분 또 의견 주실 분 있으십니까? 우선 그럼 아까 윤여석 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하고 이사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희 이 지금 포럼 진행 준비하면서 이사장님께서 화성내 관내에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그 시민단체 고생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론회장을 마련하고 싶은 굉장히 소망이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꼭 화성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화성시 어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배경에 이사장님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있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호박넝쿨에서 오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오셨을 텐데 너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을 하셔서 역시 중간관리자는 좀 다르구나, 관리자는 다르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명확하게 딱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할 때 한 가지 내용을 좀 빼먹은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안 했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 를 통한 생활 속 민주시민 의제 발굴할 때 도대체 자원봉사하고 민주시민하고 또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절대 권력자나 한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제도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들이 반영이 돼서 다양한 의견 반영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좀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구성원 개개인이 좀 존엄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 그 덕목에서 우리 삶의 방법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실현하는 그 가치로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제 어떤 이타적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타적인 삶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또 아까 말씀드린 좀 최고로 좀 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속에서 민주시민 민주주의라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통한 그렇게 생활 속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어떤 제목이 정해지게 됐는데 너무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패널 분들이 그 하실 말씀을 짧게 해주셔야 그 공론화장은 다른 분의 얘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죠. 예. 네. 그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농담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아무튼 자원봉사를 통한 민주시민, 그리고 의제 발굴 실천 방안 뭐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실 때 오늘은 이 신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할 때 또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신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단체를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단체를 끌고 계시다 보니까 단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단체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리더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의 장이라기보다는 다 이제 그런 어떤 활동가시긴 다 활동가시지만은 그런 부분들 약간 잠깐 내려놓고 내가 개인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좀 변화시켜가는 어떤 신뢰를 올리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정도로 생각해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신뢰, 뭐 아까 지금 우리 정미경 우리 회장님께서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 나는 약속을 지킬 때 뭐 신뢰도가 올라가더라.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이런 어떤 개인적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실천 방안을 만들 때 실천 방안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올 것, 실천 방안의 방법으로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툭툭 그냥 이렇게 던지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진짜 깜짝 놀란 거는 여러분이 가진 신뢰가 아마 어떤 모임에 전에 뭐 늘 그 보듯이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고 이랬는데 오늘 아마 못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중요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겪는 특히 화성시에 이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는 그거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너무도 고맙고 반갑고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똑같고요. 아까 박혜정 사무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럼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윤현석 이사장님 말씀처럼 좀 편하게 의견이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자원봉사단 학생입니다. 우태영이고요. 저는 어떤 뭐 조직의 단체장이라던가 뭐 이런 직함은 없고요. 그냥 자원봉사자,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냥 자원봉사자 시민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자원봉사라는 타이틀을 들여다보면 시민에게도 그 자원봉사자에게도 권한이 있는가를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에게는 권한이 어느 정도일까? 그 권한은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도 나의 권한이 올라가는 걸 시민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약속적인 부분, 뭐 시민의 그 권한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지부터 접근을 해보면 신뢰가 어떤 상황으로 쌓이는지를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는 느낌은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거는 무한적인 배품이 있어야 되고 무한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활동이라고도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국가적인 정책적인 혜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좀 다른 시각으로 관점으로 자원봉사의 활동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인센티브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실행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그 자원봉사자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원봉사자의 권한과 신뢰적인 부분이 상승이 된다면 당당하게 그 혜택을 받는다라는 입장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통된 의견들이 많고 하네요. 예, 다른 분 또. 예. 네, 반갑습니다. 화성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연합회장 김숙정입니다. 이런 자리를 가지게 해주신 윤여석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단체장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공론회장을 듣고 느낀 점은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발적 참여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봉사시간 인증이 되는 기관도 많고요. 봉사활동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 봉사 이렇게 모집을 하면 많이 참여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봉사를 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그냥 직접 데려다 주던가 그런 신뢰감이 조금 부족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 시간 관계상 그 지금 아까 박 회장님 말씀 듣고 더 의견 있으신 분 한두 분 더 말씀 들은 뒤에 우리가 지금 사전 조사를 하면서 토론에 모아놨던 그 줌이나 이쪽에 말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마무리 이전에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회장님. 계속 이제 인정봉사나 과연 봉사를 한 우리 봉사자가 인정받고 좀 자부심 이런 봉사에 대한 내가 봉사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이거나 뭐 금전적인 게 아닌 마음적인 자부심, 인정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공공적인 봉사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70%의 많은 시민들은 비공식적인 마을 단위에서 자 제가 말씀하는 게 봉사일까 아닐까요? 라는 부분들을 판단할 때 마을의 둘레길, 우리 마을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둘레길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루 종일 둘레길을 보면서 그 길들을 만들어서 지도를 만들어요. 정말로 그냥 작은 그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건 봉사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나 안 인정해주냐라는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저희 그분들은 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닌데 조금 왜 나라가 인정해줘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따질 때 되게 행정은 시민을 믿는가라는 이 신뢰관계가 저는 가끔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 제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시민들이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봉사 점수를 주는 거 뭐 봉사 점수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이런 그 명예로움으로도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들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정봉사라는 제도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신뢰의 폭들을 그 행정 또한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마을 활동들도 지원해주고 그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신뢰해 준다라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왜냐면 그게 되게 걸렸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공식적인 부분들에서 더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봉사가 기본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으로서 봉사는 기본이다라고 요즘 아이들이나 커나가는 세대들은 그 봉사에 대한 마음들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넓혀나가려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계시다. 인정받지 않더라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줌이나 이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줌 참여자들 중에 그 질의 사항이 있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참석하신 분 중에 꼭 그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그러면은
저희가 사전에 이제 질의응답 받아놨던 내용을 우리 박현주 운영위원분께서 간략하게 나오셔서 요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몇 가지 이제 사회적 자본 중에서 신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먼저 해서 받은 내용들인데요. 잠시만요. 먼저 사회적 자본 중 신뢰 형성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신뢰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적이 있나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공통된 이제 의견들이 자원봉사나 공익활동 등과 같은 가치 지향적인 활동을 하면서 상호 간의 교류와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 사회적 자본 잠시만요.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공익적 활동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의견에서 의견 주신 분 중에서 공익 활동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적 활동이 개인적 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공익 활동가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서로 배타적 마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친교를 쌓아야 하고, 관변단체에 속한 봉사자들의 진정성 있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하려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서 이익 추구 집단의 정당 관계자들이 배제된 대표성을 갖춘 운영 주체가 요구되고, 이를 토대로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공개적 토론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듯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따른 자료 보존과 공개도 필요하다고 했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역 주민으로서 공동체 안녕을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은 이제 누구나 자신들의 능력이 선한 의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능력이 모여서 잘 배분되고 사용하도록 건강한 관리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자발적이며 이타적이고 지속성, 공익성에 대한 인식을 실천할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박수 좀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이 상황으로 저희가 단편적인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의견 주셨다시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랑 같이 의논하고 주체가 되셔서 우리가 오늘 1차 모임에서 의제를 제안했다면은 실행적인 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방안을 다음번에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10월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좀 풀리면은 조금 더 활발한 오프라인 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 앉아주십시오. 네, 예. 마무리는 됐습니다만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계실 거고,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고, 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론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을 어떻게든 열었고,
또 이제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고 5번까지 지금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는 조금 이럴 수 있지만은 다음 회기에는 좀 더 부드럽게 또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음 해에도 다음 월에도 꼭 참여해 주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이렇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라니까 왔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한 달 동안 생각 많이 하시고 그 이제 한 달 후에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공론장 다시 열 때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지라고 조금 머리에 정돈하시고 오시면 좀 편안하게 말씀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고 다음 월에 7월 달에 꼭 다시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저희가 원래는 다가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팬데믹 때문에 못 하는 대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소정의 그 다관대 조금 잊지 말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찍어야 됩니다. 잠깐 사진 안 찍으면은 저희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전부 다 저기 그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사진 한 장 찍어야 됩니다. 사진이 중요합니다. 사진. 사진 없으면 저희 사진 도와주십시오. 헬프 미. 저희 인증 사진 안 찍으면 행사 안 한 게 됩니다. 저희가. 저거 단장님 저거 어떻게 올리죠? 그쪽 뒤에 오퍼레이팅이 될 거야. 예. 자, 오셔서 사진 얼른 한 장 찍으시고 저희는 나가도 되는 건가요? 나가도 되는 건지. 머리 조심. 정지. 나가. 나가도 돼? 괜찮아요. 내리지 마세요. 아니 저 중앙에서 해야 되나 봐요. 저 보턴이 나가가지고. 되네요. 그리고 현수막은 좀 내려주고요. 역시 우리 황 선수가 나서야 되는구나. 그만 건드리세요. 예. 저 뒤에서 해주니까 그만 건드리세요. 뒤에서 해주니까. 저 사진 어때 앵글?
그 다음 회에는 저희가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다들 와주시기 바랍니다.